자, 인도 암호화폐 제도와 한 발 앞으로 과세 방침 일단 환영하고 있죠. 우리 연휴 때 인도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인도 관련 뉴스 나와서 인도 관련된 코인 코인 이슈가 또 어떤 코인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인도 관련 코인 괜찮아 보인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와지르 X 말씀드렸죠. 바이낸스가 이제 설립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해당 플랫폼 코인,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선덕여왕님이 와지르 폴리곤 말씀하시죠. 인도 이더리움 폴리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와지르 X는 거의 한 3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급등을 했고 뭐 이제 워낙 또 가격이 떨어졌었고 사실 30% 뭐 이상 급등해도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뭐 세율이 다소 높지만 합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인도가 뭐 암호화폐는 안 한다, 블록체인은 안 한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겠다. 단 세금을 30% 제일 많이 걷겠다. 그리고 또 NFT에도 가장 높은, 인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인도에서 비트코인 금지할 수 없겠죠. 금지할 수 없고 가긴 간다. 근데 세금을 걷겠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인도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인도 암호화폐 세금 30%를 부과할 계획 하면서 뭐 1,500만 루피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소득세 수준과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 누님, 가장 또 영향력 큰 우리 재무장관 누님, 이 누님이 뭐 30%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뭐 공제 및 면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와지르 X 공동 설립자인 CEO인 니샬 셰티, 인도는 마침내 암호화폐 부문을 합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코인 DCX 공동 설립자 CEO, 또 그 인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코인 DCX 있죠. 미래지향적이고 영감을 주는 것이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루피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디지털 루피에 또 들어간 프로토콜, 네트워크, 기술력 협력된 거 가장 큰 확률로 누구 코인 들어갔다? 우리 인도 CBDC, 리플. 자, 여기서도 또 나오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인도 CBDC 니르말라 사타라만 인도 재무장관 누님, 암호화폐 뭐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3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한한다 라면서 뭐 30% 세금이 부과하고 취득 원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 암호화폐랑 NFT 가장 높은 세금으로 받겠다. 와지르 X, 뭐 와자르 X 30% 이상 급등했죠. 하고 인도 이더리움 폴리곤도 덩달아서 급등을 뭐 상승을 했고, 자, 요거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월요일날 녹화 방송으로 이제 2022년도 앞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먹거리가 큰 성장률이 폭발적인 국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인도랑 인도네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국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도 인도에 관한 그 영상을 말씀을 드렸었고 인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그 연령층들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뭐 모바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 뭐라 그럴까, 사용이라든가 뭐 전파력, 확산력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은 인도가 또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데 그런 것들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 같은 경우에는 못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결제에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잘 살면 뭐에 쓰여요? 투자 목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빈부격차가 강하고 뭐 높고 이런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 뭐 GDP나 이런 것들, 뭐 국가 경제 뭐 이런 것들 성장률에서도 뭐 빈부격차가 심해서 뭐 안 좋다, 안 된다 뭐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인도가 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 크게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이젠 지금 중국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수입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원자재 아니면 뭐 물품 뭐 잡화점 이런데 미국 마트나 잡화점 가시면 50% 이상이 다 중국 물품입니다. 중국에 수입을 안 했더라도 그 내가 뭐 만약에 뭐 소스를 사려고 해. 소스를 뒷면을 보시면 함유량이라던가 소스에 들어간 재료들이 다 중국 재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지도에서 중국을 추출하는데 초점. 그래서 그 초점을 둔 게 뭐예요? 우리 작년 10월 31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그때 이제 대통령들이 또 뭐 한국, 독일, 뭐 호주, 인도, 캐나다,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해가지고 뭐 20몇 개 국가인가 하여튼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이제 말이 공급망 정상회의지 우리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딱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 공급망을 딱 구축을 해서 잘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제 공급망 품목 현상이 없게끔 인플레이션율에 좀 높게 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데 이바지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동맹국들 중심으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1등 수출국이죠.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함과 동시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누구한테 수입하겠다? 뭐 한국, 독일, 호주,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얘네들 위주로 수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생활 필수품, 대부분 소비재 수입을 누구한테 의존해왔다? 중국한테.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때려. 미국은 차이나 베이싱을 하죠. 바이든 정부 지지율을 올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다? 중국 견제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국을 때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 지지도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반대로 중국 정부에서 미국을 건드려. 뭐를 건드려야 될까? 두 가지. 첫 번째, 미국 증시 건드리기. 헝다그룹 헝다그룹 이슈로 해가지고 중국 증시 떨구면서 어떻게 돼? 미국 증시까지 떨궈버려. 그리고 삼강그룹 이런 거 파산하고 아니면 뭐 미국 증시에 또 상장된 이런 디디 추싱 이런 기업들 다 상장 폐지 시킨 다음에 홍콩에다 다시 상장을 시켜버려. 그런 것들 미국 증시 흔들기. 또 두 번째 뭐 있어요? 생활 필수품, 소비재 이런 것들 수입 의존하고 있죠 지금 미국.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를 건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중국에서 미국한테 공급해주는 양을 줄여. 어떠한 이유로 코로나19 때문에 오미크론 이유 때문에 전쟁 때문에 아니면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공급하는 양을 줄여버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율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율 올라가는데 중국이 한몫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 입장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하는 거 계속해서 건드리려면 공급망 이런 것들 건드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안 되겠다. 우리 중국한테 이렇게 휘둘리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나중에. 그렇게 돼서 하는 게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또 우리 뭐 원자재, 생활 필수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들어가는 또 반도체 이런 거, 메모리 칩 이런 거 부품들. 보통 자동차 뭐 전기차라던가 생산 그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위치해 있죠. 중국에 많이 위치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이제 중국의 공장을 짓지 말고 우리나라로 들어와라. 이제 그런 그 꼬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삼성도 우리 반도체 메모리 칩 그 생산하는 그 공장을 또 미국에 또 원조도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집권 초기에 내세운 게 뭐냐면 공급망 점검 나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행정정부를 펼쳤고 당장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역대 최고치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됨에 따라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너 일하고 있는 거 맞냐? 트럼프보다 못하다. 지금 트럼프 뭐 행정정부도 없고 뭐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트럼프 지금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미국 현지에서. 그럴 정도 지금 바이든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뭐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외에 지극히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뭐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공급망 자료 제출하고 뭐 이제 기업 활동에 대해서 미국 정부 관리 개입이 확대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 규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급망을 하나둘씩 다 뿌리 잡겠다, 안 좋은 것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 바이든 행정부는 뭐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을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경제, 기술 표준, 탈탄소, 노동 등의 뭐 이슈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를 구상 중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바이든이 하고 싶은 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되어 있던 공급망을 어딜로 분산을 시켜서 수입을 해야 된다? 뭐 한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호주도 있고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있는데 제일 크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다? 인도 태평양 지역, 인도네시아, 요런 국가들. 자, 인도랑 중국이랑 어떻게 보면 좀 성향이 굉장히 같죠. 인구수 전 세계 1위 중국, 2위 인도입니다. 거의 둘이 비슷해요. 둘이 비슷할 정도로. 그리고 뭐 생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인도 앞으로 굉장히 커질 국가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2의 중국, 인도, 포스트 중국, 인도에 대해서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고, 원조 지원도 약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파이브 아이즈 우리 한국, 뭐 인도 넣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다 그런 움직임들에 비롯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오커스라던가 이런 지금 국가 중국을 견제하는 기구들에도 인도가 이제 다 들어가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성장을 시켜줄 국가다. 제2의 중국처럼 키우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인 관련돼서도 인도 관련 코인 유심히 보셔야 되고, 인도네시아까지. 그래서 그 중에 코인 이슈가 방송에서 뭐라고 또 말씀드렸죠? 픽해드렸죠. 괜찮아 보인다는 거. 앞으로 유망한 블록체인 시장 인도랑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두 개 코인 와즈리엑스, 폴리곤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폴리곤은 제외되지만 와즈리엑스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뭐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제가 어떤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와즈리엑스 좋긴 하지만, 좋아는 보이지만 가장 큰 리스크도 존재한다. 안 좋은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암호화폐 거래소 해당 플랫폼 코인들을 몇 개 추천을 해드렸었고, 괜찮다는 거 뭐 BNB도 있고 FTX도 있고, FTT죠. FTX 거래소의 해당 플랫폼 코인 FTT, 그리고 바이낸스, BNB, 그리고 또 우리 와즈리엑스 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소 플랫폼 코인은 성장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싱가포르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해외로 다 보냈죠. 그래서 뭐 바이낸스라던가 아니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들 다 지금 쫓아냈고, 인도네시아도 뭐 규제한다 뭐 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도 우리 후오비 글로벌 다 내쫓고, 뭐 MEXC 이런 글로벌 거래소도 막 다 내쫓고, 중국 거래소들 다 내쫓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베이징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해서 앞으로 코인 거래 자기들이 수수료 먹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업비트 뭐 이익률 90% 이상 될 정도로 그냥 거래만 하면 앉아서 떼돈 버는 게 뭐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국가들, 정부 입장에서 내버려둘 수 없겠죠. 기업들, 기관들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 국가 정부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부 입장에서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렇게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죽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가장 유력한 거 뭐 러시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국가들,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지만, 그런 국가들이 한 절반 이상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뭐 우리 업비트가 지금은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만들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그럼 업비트가 지금처럼 점유율을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부에서 출시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거래소 플랫폼 코인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는, 위험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 같은 돈, 본인이 이제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투자를 하면은 이런 좀 리스크도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 다 공부도 하시고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뭐 좋다, 저 코인도 좋다, 좋아 보인다, 그냥 뭐 좋으니까 사야지, 코인 이슈가 좋으니까 사야지,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좋으니까 사래. 인도가 계속해서 커질 것 같대. 그건 누구나 다 알아. 인도 시장 커질 거. 어떤 방송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어떤 매체 기사분들 다 쓸 수 있어. 근데 이런 그 리스크, 안 좋은 것들 알고 계셔야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잘못돼도 이런 점들이 알고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